책쟁이 여러분, 책소리입니다. 오늘은 가엾은 흑인소녀 페콜라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문학동네에서 발행한 가장 파란 눈이라는 작품이에요. 토니 모리슨 작품이고요. 1970년 그녀의 나이 39살 때 쓰여진 그녀의 첫 소설이에요. 토니 모리슨은 같은 해에 또 다른 작품 술라를 발표하는데 술라라는 작품으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1977년도에 세 번째 소설 솔로몬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내셔널 북 어워즈를 받으면서 미국의 대표 작가로 도약하게 돼요. 1987년도에는 빌러비드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했고 1993년 그녀의 나이 62세 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돼요. 노벨 문학상 역사상 123년 만에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작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토니 모리슨의 작품은 당연히 흑인, 그것도 소녀각으로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토니 모리슨이 흑인이라는 점에서 자전적 요소가 깊을 거라는 생각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흑인 사회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파란 눈이라는 작품은 음란소설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어요. 금기시 되었던 도서인데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에게서 음란한 소설이 나왔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인 소녀 페콜라가 어느 날 또 다른 흑인 소녀 클로디아 집으로 오게 돼요. 늘 만취해서 폭력을 일삼던 그 페콜라의 아버지 촐리가 집에 불을 질러서 체포되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위탁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사실 페콜라네 집이나 클로디아 집은 쇠퇴한 슬럼가에 되게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류층의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페콜라의 집에 아주 악명이 높았던 아빠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페콜라가 클로디아의 집에 와서 클로디아에게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이 세 소녀가 같이 침대를 쓰면서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지만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동지로서의 관계를 조금씩 만들어가요. 그 학교에는 이제 검둥이라고 놀려대는 이제 조금은 덜 까만, 어차피 흑인인데 조금은 덜 까만 아이들이 그렇게 더 많이 까만 이 페콜라를 많이 놀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언니였던 프리다가 나서서 싸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금 덜 까만 소녀가 막 조금 비아냥하고 괴롭히고 놀리는데 그거를 막아주기도 해요. 얼마 후에 페콜라의 아버지는 그 감옥에서 출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짐승만 또 못한 이 촐리라는 이 아버지가 이제 월경을 막 시작한 페콜라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페콜라는 이 사실을 엄마 폴린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폴린이 오히려 폭행을 당한 딸을 막 구타해요. 어찌나 이제 가슴이 아프던지 이 페콜라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집안도 열악하죠. 아버지도 구타하죠. 막 막말하죠. 성폭행하고 엄마는 그런 딸을 막 구타를 하니까 이제 페콜라가 되게 불쌍했어요. 어쨌든 페콜라는 이렇게 아빠한테 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안타깝게도 정신분열 증상을 일으켜요. 어느 날 페콜라는 광고 전단지를 통해서 이 소프헤드라는 영매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영매사를 찾아가요. 이 소프헤드라는 영매사는 사실 소수성애자예요. 그런 나쁜 사람 어른이잖아요. 되게 나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페콜라가 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 어린 불쌍한 소녀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냐. 신 나쁘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페콜라가 왜 날 찾아왔는지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영매사가 어린 소녀 페콜라에게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줄까 얘야? 라고 물으니까 페콜라가 파란 눈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소프헤드가 냉장고에서 그 연분홍색 정육점 포장지에 쌓여있는 고기 덩어리를 꺼내서 이 선반에서 어떤 갈색병에 들어있던 뭘 이렇게 톡톡 뿌려요. 독국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싸가지고 페콜라한테 주면서 저기 포치에 가면 짐승이 하나 이제 누워 있을 거다. 그 동물에게 이거를 주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치에 커다란 개가 한 마리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그 정육점 고기 덩어리에 독국물을 뿌려서 이제 페콜라한테 준 거예요. 페콜라가 그거를 가지고 포치에 나가서 자고 있는 개 앞에 놨더니 개가 그 냄새를 맡고 막 먹기 시작해요. 먹다가 당연히 독국물이 들어있으니까 캑캑거렸겠죠. 그리고 나서 막 난리를 치니까 페콜라가 너무 놀래서 기겁을 하고 그리고 개는 쓰러져요. 소프헤드 그 영매사가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걔가 어쨌든 그 고기 덩어리를 먹고 난리를 치고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로부터 우리 페콜라가 자기 눈이 파래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에게 그 어떤 존재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요. 어때? 내 눈은 파래? 내 눈이 내 눈보다 더 파란 눈이 있을까? 내 눈이 제일 파랗지? 나는 이제 예쁘지? 이제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페콜라의 눈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정말 파랬을까요? 자, 책을 조금 분해를 해볼게요. 이 작품의 배경은 1940년 대공황이에요. 요 당시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은 굉장히 획가족화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식. 당연히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겠지만 흑인 가정의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보통 흑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유색 인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줄거리를 많이 가지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흑인 사회 내부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자기 혐오나 수치심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그 주변 소녀들 다 흑인이고요. 학교에서 놀리는 사람들 다 흑인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태생적으로 운명 같은 것들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왜 크리스마스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선물을 받잖아요. 여기 이 작품에서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자아이들은 보통 인형을 받잖아요. 그 인형이 보면은 금발머리에 소세지처럼 핑크빛의 피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흑인 소녀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와는 너무나 다른 인형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공주님 같은 그 바비 인형 같은 걸 떠올려 보면 그 예쁜 드레스를 치렁치렁하게 입고 금발머리를 하고 있고 파란 눈을 가진 그 인형을 보면 자기 스스로가 되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금발의 이 인형은 엄청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나는 까맣고 눈도 파랗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형을 표현할 때 동그랗고 멍청한 눈과 팬케이크 같은 얼굴과 오렌지색 벌레를 닮은 머리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서워서 이 아이들은 인형을 선물 받으면 갈갈이 찢어버리고 해체해버려요. 페콜라는 파란 눈도 아니고 핑크색 피부도 아니고 머리가 금발도 아니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파란 눈을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영매사를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파란 눈을 가지게 된다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흑인 스스로 혐오감을 갖고 수치심을 갖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흑인도 많이 새까만 흑인이 있고 약간 덜 까만 흑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덜 까만 흑인들이 자기네들이 마치 백인인 양 그 더 까만 흑인들을 놀려대고 무시하고 비아냥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어린애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페콜라의 엄마 폴린이 그 백인 가정에서 파출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때 그 집에 들어오는 뭐 식재료나 뭐 생활 필수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자들이 오면 막 자기가 막 호령해요. 자기가 마치 백인인 양. 그런 모습을 보면 모순적이죠. 그리고 또 페콜라가 그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이게 이제 동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동네 어른들, 여자 어른들이 폭행 당할 때 페콜라가 반항은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감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의심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같이 흑인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약자잖아요. 근데 그 약자들이 서로 감싸주고 그 보듬어 주기는 게 아니라 아마 제도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을 이 책 속에 조금씩 토니 모리슨이 담아놨던 것 같아요. 뭐 페콜라가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이야기가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슬프고 되게 불쾌하고 분노스러워요. 그래서 근친상간 뭐 소수성애 이런 내용들이 좀 그렇죠. 좀 거북하죠.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이 서술된 부분이 좀 약간 선정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좀 금기시했던 거는 아니었을까? 이런 공감이 조금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페콜라는 어떻게 보면은 환상 같은 거, 광기 이런 쪽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도피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책을 읽게 되시거든 19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초반의 문장들, 금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다들 쉬쉬했지만 1941년 가을에는 금잔화가 없었다. 당시 우리는 금잔화가 자라지 않는 까닭이 페콜라가 자기 아버지의 애를 가져서라고 생각했다. 조금만 살펴봤다면, 훨씬 덜 우울했다면 우리 씨앗만 싹을 틔우지 못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것이다. 누구의 씨앗도 싹이 트지 않았으니까. 그 애는 금잔화가 호숫가의 정원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페콜라가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그 걱정이 태산이라 우리 마법을 거는 일 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씨앗을 심고 거기에 꼭 맞는 주문을 외워주면 꽃이 피고 다 괜찮아지리라는 마법.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씨앗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시길 꼭 바라요. 비문학파 책쟁이들에게도 이 책은 굉장히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읽을 만한 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까만 눈인 저는 여기서 뿅 사라집니다.